혹시 초등학교 고학년을 자녀로 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저 역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이제 곧 사춘기를 겪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변화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학년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태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제 눈빛도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게 숙제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건 아직 가늠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까지 저희 첫째 아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셋 중에서 그래도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아들이라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뭐 눈빛 태도 뭐 이런 부분이 달라지면 제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이제 예방 차원에서 미리 공부하고 이제 또 그런 상황들을 같이 지혜롭게 겪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제 숙제입니다. 마침 저를 위한 또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사춘기 5, 6학년을 위한 사이다쌤의 비밀 상담소.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 미리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로서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야 되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좀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지혜롭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 책이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 소개를 잠깐 할게요. 16년 차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고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채널명이 김선호의 초등사이다. 역시나 사춘기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이제 따뜻하고 구체적인 이제 조언들로 구성된 채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춘기 아이들과 학부모까지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필요하실 것 같네요. 우리 이제 고학년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 6학년 아이들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사춘기 겪기 전에 미리 특히 4학년이나 5학년 여름 전에 다행히 여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부모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질문 하나씩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영찬이의 고민.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 잔소리가 시작돼요. 사실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톡이 와 있어요. 우리 아들 사랑해라고 와 있는데 보는 것도 짜증나요. 사랑한다는 말 뒤에 잔소리가 한참 이어지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만 사 먹어도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딴 거 사 먹으래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다가 그런 톡을 받으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엄마 카드 쓰면 내가 뭘 사 먹는지 바로 엄마에게 문자로 가기 때문에 그냥 용돈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카드를 마음껏 쓰라고 하지만 맘 편히 쓸 수가 없어요. 쓸 때마다 답답해요. 집에서 스마트폰만 조금 봐도 바로 잔소리가 시작돼요. 학원 숙제는 했냐? 게임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맨날 똑같아요. 편히 쉬고 싶어서 방문 잠그고 있으면 자꾸 문을 열래요. 내 맘대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 끝나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게임하다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찬이의 고민을 듣다 보니 선생님 마음에도 답답함이 몰려오네요. 뭔가 콱 막힌 느낌이 들어요. 잔소리를 듣다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할 텐데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겠어요. 편의점에서 뭘 하나 사 먹어도 참견이 들어온다니 영찬이가 집에 있지 않아도 엄마가 늘 뒤에서 지켜보는 상태처럼 보이네요.
영찬이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금 달라요. 영찬이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자꾸 통제되고 제한된다는 느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많은 청소년이 영찬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찬이는 가출까지는 아니어도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있죠. 왜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필요 없어 보이는 잔소리로 숨을 콱콱 막히게 하는 걸까요? 애착관계라고 들어봤나요? 쉽게 표현하면 서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갖는 관계를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해요. 특히 태어나서 3살 정도까지 부모에게 갖는 안정애착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시죠. 문제는 애착관계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시작돼요. 길어지면 더 이상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 되죠. 엄마 아빠는 애착을 사랑이라 여기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리고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청소년기는 애착관계에 머물러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분리를 연습하는 시기죠. 영찬이는 사춘기 청소년이 되었고 이제 영찬이만의 영역을 넓혀가길 원해요. 영역에는 시간, 공간, 선택, 책임, 노력, 감정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요. 엄마는 애착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영찬이는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엄마는 애착을 서서히 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찬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넓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영찬이 혼자만의 영역, 그리고 엄마나 아빠와의 관계가 아닌 친구와의 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째, 내 욕구나 욕망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든 운동이든 독서든 뭔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룬 적이 있을 거예요.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하는 걸로 바꿔봐요. 예를 들어 학원 숙제를 자꾸 주말로 미루고 싶을 때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말해요. 지금 학원 숙제할 거야, 이렇게요. 학원 숙제가 끝나면 방에서 나와서 말해요. 학원 숙제 끝났는데 시간이 남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게임 조금만 더 하고 나서 숙제하자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서만 바꾸면 돼요. 이런 과정을 두고 자기 조절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 조절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애착을 버리게 돼요. 둘째, 엄마 카드를 쓰지 마세요. 은행에서 영찬이 이름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요. 일정한 용돈을 그 은행 계좌에 넣어달라고 하고 그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요. 엄마가 그냥 엄마 카드를 쓰라고 하시면 용돈 관리를 직접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연습하고 싶다고 말해요. 심리적인 분리는 경제적인 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찬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가는 상태가 지속되면 영찬이는 심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요. 셋째,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여요. 부모는 자녀가 무언가에 몰입해서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간섭하려 들지 않아요.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빈둥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애착이 더 심해지고 간섭하려 들어요. 자녀가 그냥 저렇게 성장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면 만들기를, 영상 편집을 좋아하면 영상 편집을, 춤을 배우고 싶으면 춤을 연습해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그걸 준비해요. 영찬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으면 부모는 간섭하고 싶어도 일단 망설이게 돼요. 넷째,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나의 성장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봐요. 영찬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찬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할수록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찬이에 대한 부모의 애착은 더 오래 지속돼요. 엄마의 잔소리가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잔소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엄마의 잔소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요. 엄마의 애착은 엄마가 스스로 성찰해서 벗어나야 해요. 평생 잔소리만 하는 엄마도 많아요.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가야 할 방향을 정해 하루하루 준비하는 나의 실행력에 달려 있어요. 영찬이의 성공적인 분리를 응원합니다. 민철이의 고민.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서 속상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저랑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어요. 축구하는데 끼워달라고 하면 이미 팀이 다 짜여 있대요. 운동장에서 갑자기 놀이하는 애들한테 가면 처음에는 끼워주는데 저만 집중적으로 잡아서 계속 술래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실에서 카드게임을 하려고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늘 먼저 하고 있어요. 게임 중간에는 못 들어가니까 한 판 끝나면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는데 기다리다 보면 종쳐요. 친구들과 같이 못 노니까 자꾸 기운이 빠져요. 하루하루 민철이의 교실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선생님 교실에도 민철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매년 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이리저리 걸어 다니지요. 이쪽에서 노는 친구들 옆에 가서 말을 걸어보고 잠시 있다가 저쪽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두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지라는 인상을 풍기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우울해질 거예요. 또 집에 가도 방에서 혼자 노는데 한계가 있죠. 결국 인터넷에 접속해서 반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교실에서처럼 별로 환영받지 못하죠. 왕따는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즐겁게 놀 기회가 없으니 매일 지루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우선 민철이의 생각은 어떤가요?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잘 놀아주지 않는 것이 민철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배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교실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 살펴봐야 해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친구들에게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나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에요. 놀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점심시간은 50분쯤 되긴 하지만 급식실로 이동해서 밥 먹고 나면 실제로 놀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정도지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쫓기죠. 바빠요. 충분히 놀 시간이 없으니 잘하는 애들이나 손발이 잘 맞는 애들끼리 바로 놀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놀이에 푹 빠지죠. 그래서 주변을 잘 못 봐요. 중간에 누가 끼려고 하면 친구라고 느끼기보다 방해자라고 느껴요. 그래서 배려를 안 해요. 배려를 해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물론 가끔은 정말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끼워달라고 해도 받아주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받아서 같이 놀게 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면 놀이 흐름을 잘 모르는 데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설프게 하게 돼요. 게임 규칙도 잘 몰라서 놀이 흐름을 더디게 하죠. 그러면 결국 배려했던 친구도 다음에는 끼워주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친구들에게 끼워달라고 하는 것을 일단 멈춰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가지를 준비해봐요. 먼저 작년이나 지난 학기에 민철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떠올려봐요. 어땠나요? 혹시 가위바위보를 하고 다시 하자고 우긴 적은 없었나요? 놀이에서 별로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화를 낸 적은요? 놀이 규칙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자고 한 적은 없나요? 같이 노는 동안 내가 더 좋은 역할을 맡아야 하고 내가 더 좋은 놀이도구를 얻어야 한다고 우긴 적이 있다면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놀이는 함께하는 건데 놀이를 자꾸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 하다 보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새 내 근처에 함께하려는 아이들이 없어져요. 즉,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룹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만약 민철이가 친구들에게 같이 노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다면 그걸 먼저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해요. 그 반복된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민철이는 어떤 놀이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같이 놀 친구만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제 방향을 바꿔봐요. 친구들을 찾는 게 아니라 놀이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축구, 농구같이 뛰면서 하는 놀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카드게임처럼 두세 명이 둘러앉아 빠른 사고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냥 별 놀이를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요. 민철이는 어떤 쪽인가요? 남자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그냥 각자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놀이 상대가 바뀌어도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는 아이라면 금방 서로 친해진 듯 놀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놀이가 내 성격이나 취향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를 먼저 떠올려 봐요. 공책에 여러 가지 놀이를 쭉 적은 뒤 그중 내가 정말 좋아하고 끌리는 놀이를 찾아봐요. 그 놀이를 찾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는 그 놀이 외에 다른 놀이에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흥미없는 놀이를 그저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고 할수록 결국 실망감만 커질 뿐이니까요. 이제 민철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 카드게임이라고 해볼게요. 며칠은 그 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만 봐요. 끼워달라고 하지 말고요. 누가 카드를 제일 잘하는지, 그 친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보면서 즐겨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답니다. 그렇게 보다가 누군가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 같이 박수치면서 그 순간을 느껴요. 그 과정을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그룹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게임 규칙도 알게 되고 잘하는 친구도 응원하게 되고 아쉽게 게임에서 진 친구도 위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연습해요. 카드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해요. 엄마 아빠께 놀이 방식도 알려주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언제 갑자기 함께할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규칙을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긴장되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미리 연습이 필요해요. 엄마나 아빠, 동생이나 형, 누나에게 잠깐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집에서 연습을 해둬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함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원래 같이 했던 것처럼 놀이 흐름을 더디게 하거나 깨뜨리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매일 그 친구들과 게임을 할 기대를 품고 학교를 가게 되죠. 민철이가 더 이상 친구들 사이를 어슬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서 실력 있는 놀이꾼이 되어보세요. 수호의 고민. 여자친구랑 스킨십을 해도 될까요? 여친이 생겼어요.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인데 필기도구를 몇 번 빌리면서 친해졌어요. 학원 끝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데 저에게 삼각김밥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사귀게 됐어요. 착하고 또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며칠 전에는 제게 편지랑 조그만 선물도 주고 갔어요. 우리가 만난 지 30일 된 기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뒤 고민이 생겼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손을 잡고 걷고 싶어요. 앞으로 만난 지 100일쯤 되면 키스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자친구가 배려도 하고 수호를 아껴주는 모습에 기분이 무척 좋았겠어요. 만난 지 30일을 기념하다니 수호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호도 그 학생을 좋아하는 감정이 커 보여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손도 잡고 싶고 포옹도 하고 싶고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키스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일단 수호는 손 잡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키스는 좀 고민스럽지요.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는 요즘 다 한다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수호는 이제 신체 접촉 욕구가 생겼어요.
손잡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좋아함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신체 접촉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지요. 계속 좋아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100일쯤 지나 키스를 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고 했지요. 질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키스하는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욕구의 속성에 대해 말해줄게요. 원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에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욕구는 다시 올라와요. 즉 채워도 계속 반복돼요. 대표적인 예로 식욕이 있죠. 아침에 밥을 먹어도 점심이 되면 다시 식욕이 올라와요. 그럼 다시 또 밥을 먹지요. 신체 접촉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손을 잡으면 내일도 또 잡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욕구를 찾지요. 100일이 지나면 키스라는 접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요. 서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통한 신체적 욕구는 손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옹, 키스, 그리고 성적 결합을 향해 있어요. 최근 고등학생 때 엄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더군요. 대체로 현실의 청소년이 마주한 모습을 알려준다는 긍정적 의견과 다른 청소년들에게 그런 삶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그 청소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는 칭찬하고 싶어요. 한편 많은 청소년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워요. 청소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뉴스, 혼자 아기를 몰래 낳고 유기했다는 뉴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왔다는 뉴스 등을 이따금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사자 학생이 겪었을 두려움, 불안, 고통, 이별, 상실감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이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시스템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도 커요.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지요? 신체 접촉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수호에게 제안해주고 싶은 건 신체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제한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단둘이 있고 싶어질 거예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면 공개된 장소겠지요. 그런데 키스를 하려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을 찾게 될 거예요. 코인 노래방, 칸막이 있는 만화방, 아파트의 빈 놀이터, 학원이나 학교의 빈 교실 등을 찾게 되지요. 그런 곳에서는 내 의지로 신체 접촉 욕구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의지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욕구를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사춘기 시기는 신체 접촉의 욕구를 채우기보다 나와 이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배우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나와 전혀 다른 타인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또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이 가득한 순간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 친구와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는지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아픔이 따르겠지만 내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어서는 법 등 소중한 삶의 조각을 배우는 거죠. 신체 접촉에만 집중해버리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 버리죠. 신체 접촉 욕구가 사랑의 한 부분이 되려면 내 삶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청소년기는 아직 보호받아야 할 시기예요. 동시에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지요.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에 더욱 혼란스러울 거예요. 한 가지 당부해요. 이성 간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에게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서로 좋아한다면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요. 실제로 접촉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좋아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결말은 되게 좋지 않아요. 그 사진을 주변에 퍼뜨리겠다고 하면서 실제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빌미로 종속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죠.
이건 폭력이에요. 정리할게요. 청소년기 이성 친구와의 만남은 신체적 욕구를 채우는데 몰두하기보다 나와 전혀 다른 타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길 바래요. 손잡는 것과 같은 비교적 작은 접촉이라도 공개된 장소로 제한해요. 청소년기에는 이성 친구와 단둘이만 있는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태환이의 고민. 학교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끔찍해요. 학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엄마는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 학교 안 가면 나중에 뭐가 될 거냐고.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꼭 매일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가고 싶은 날은 며칠 빠져도 되잖아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아니, 즐거운 건 바라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요. 교실에 있다 보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하고 화도 나고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학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며칠 빠지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환이의 고민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학교 가는 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니.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얼마나 태환이 마음을 누를까요? 태환이가 말한 대로 꼭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며칠 안 나간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를 졸업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이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 선생님은 믿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라는 거 알아요. 오죽하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겠어요. 숨을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죠? 그럼 원인을 찾아야 해요. 학교 가기 싫은 건 원인이 아니에요. 일종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학교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왜 그런 강한 압박감이 몰려오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태환이 상황과는 좀 달라요. 저학년 아이들은 유치원 시절이 그리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해야 할 공부와 의무가 많아지면서 좀 더 편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 퇴행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 저절로 없어지죠. 태환이처럼 고학년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는 저학년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수는 적지만 학교 가기 싫다는 마음은 더 깊고 강해요. 그 이유도 무척 복잡하죠. 표면상으로는 첫 번째로 친구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로 학습 관련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라는 곳을 학습 스트레스의 저항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하지만 태환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한 원인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어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첫 번째 키워드는 태환이의 말 표현에 있어요. 끔찍하다, 답답하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살고 싶다, 숨을 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매우 염려스러울 정도로 극단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저항이라는 건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의 방패처럼 작동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항에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즉, 누군가에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태환이는 지금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대상이 학교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항 대상은 대부분 어떤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태환이는 어떤 사람에게 저항하고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는 학교 가기 싫다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저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목표는 한 가지로 같아요. 바로 저항 대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태환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면 누가 가장 힘들어하나요?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있을 거예요. 이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밝혔죠. 태환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엄마가 큰일 날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만큼 엄마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태환이의 저항 대상은 엄마일 수 있어요. 엄마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에 가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모든 표현이 엄마에게는 큰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태환이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엄마에게 대들고 저항하는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걸 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요. 자, 이제 생각을 다른 쪽에 집중해요. 학교 가기 싫은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거예요. 스스로 말했죠. 왜인지는 모르겠다고요. 당연해요. 학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없으니 왜인지 모를 수밖에요. 저항 대상은 엄마니까요. 이제 직면해야 해요. 엄마의 어떤 부분이 태환이로 하여금 이런 방식의 저항을 일으키게 했는지를 찾아야 해요. 아직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심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요. 지금 당장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요. 나의 내면에 엄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그걸 찾아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은 해결을 못하더라도 엄마의 어떤 표현 방식, 행동, 나를 대하는 태도 등에 태환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아차려야 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적어도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요. 현진이의 고민. 자꾸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고 싶어요. 저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져요. 한 번은 교실에서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그날 선생님께 엄청 혼났어요. 하지만 전 억울해요. 저를 화나게 만든 애들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자꾸 저를 놀려요.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일단 뭘 던져야 해요. 참아보려고도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더 폭발해버려요. 쉬는 시간에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제 옆으로 뛰어가다가 제 책상을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는데도요. 너무 화가 나서 연필 들고 뛰어갔어요. 그냥 찍어버리려고요. 선생님이 저를 막아서 못했어요. 왜 뛰는 애는 안 혼내고 저만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고 언젠가는 정말 박살내고 싶어요. 제가 화를 잘 못 참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일단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뭘 부셔버려야 해요. 제발 화가 나지 않게 아무도 절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진이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선생님께 혼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현진이를 놀리거나 귀찮게 하는 아이는 별로 혼나지 않고 현진이만 혼이 나네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느끼고요. 억울하다고 느끼니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나고요. 현진이가 화를 잘 못 참는다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네요. 일단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것을 멈출 수 없고요. 그럴 때마다 크게 혼나니까 억울한 마음은 계속 쌓여가고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현진이는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서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언젠가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제발 아무도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발 내가 화를 내지 않게 나에게서 떨어져 있으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죠. 선생님이 보기에 현진이는 단순히 화를 못 참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워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화내는 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 귀찮게 굴거나 나에게 욕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비슷한 정도로 화를 내요. 감정이 상해서 같이 욕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밀치는 정도로요. 나를 놀리는 상대방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는 건 화가 아니라 분노에 가까워요. 또 하나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물건을 던지거나 연필로 찌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진이는 일단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져버려요. 그것도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듯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해요. 분노 조절 장애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스스로 참아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요. 소독하거나 약을 먹지요.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
상황이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요. 중요한 건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일이 터질 때마다 혼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져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자존감도 낮아지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견디지 못하게 돼요. 결국 다시 더 심한 분노가 일어나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높아져요. 분노하는 감정은 강한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강한 부정적 감정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행복도가 낮은 상태로 오래 있게 되니까요. 당부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에게 말해서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해요. 분노 조절 장애는 훈육이나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아플 때는 병원에 가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지요.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 조절 장애는 더 심해져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스스로 약간 도움이 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알려주기 전에 당부를 할게요. 지금 말하는 방법만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치료되지는 않아요. 지금 알려주는 건 단지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은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화가 나는 순간 약 10초에서 30초 사이 폭발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날 건드렸어요. 그래서 분노가 막 솟아올라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눈가가 떨리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요. 이런 반응이 10초에서 30초 동안 일어난 다음에 폭발해요.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해요. 이런 전조 증상이 올라올 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현진이는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했죠. 그러면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을 선택해봐요. 평상시에 자주 혼자 중얼거려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자 이렇게요. 분노를 참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죠. 물건을 던지는 것보다 소리 지르는 것이 더 안전해요. 물론 소리 지르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이 그 분노를 참거나 멈추기는 무척 어려워요. 누군가를 찌르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는 게 그나마 안전하지요. 던지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으로 바꾸기만 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모두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지요. 청소년기에 잘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